네, 오늘이 저희 재능 거리농성 2028일째입니다. 그리고 종탑 고공투쟁은 154일이 되었습니다. 비가 한 며칠 많이 내리다가 오늘 잠시 멈췄는데요. 신앙송하는 문화제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제 비바람이 너무 많이 치고 천둥의 번개까지 쳐서 사실 종탑 상황이 정말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밑에서 좀 바라보는데 도저히 천막 안에 들어가야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한여름이 다가올수록 태풍 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정말 이 생각과 상상 속에서만 아니라 현실로 눈앞에 곧 다가올 거라는 마음이 드니까 정말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아무튼 힘든 어제 하루도 잘 보내고 씩씩하니 종탑에서 우리 오수영 여민이 동지 오늘도 활짝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 좀 불편하시겠지만 일어나셔서 민중의례 진행하겠습니다. 노동자 시인님 특별히 모시고 우리 신앙송 문화제를 진행할 텐데요. 일단 모든 노동자의 해방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열사들의 뜻과 투쟁의지와 정신을 기리며 전체 묵상하겠습니다. 네, 바로 해주십시오. 이번엔 행진곡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고 하나 외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삼권 보장하라! 노동삼권 보장하라! 노동삼권 보장하라! 이정규직 결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삼권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만들어주신 조직이 계십니다. 돈 5만 원을 저희 직장인 손에 꼭 쥐어주면서 그리고 친히 이제 구호를 쓰셔가지고
글씨는 빨강으로 라는 주문사항까지 해서 네, 저희 지지현수막, 재능투쟁 지지현수막을 만들어주신 조직이십니다. 네, 좌파연대회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용국 교수님을 모시고 지지 연대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재능이 학습지 자본, 사실 우리가 참 끝장내야 됩니다. 이 자본이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던지고 있는 효과는 정말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자본입니다. 지금 우리 종타구에 지금 고생하는 오세영 동지와 이현미 동지, 지금 종타공석 제 158일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재능 자본은 적극적으로 지금 노동자와 노조와 조섭을 하고 원직 복직, 그리고 노동협약 다시 체결하는 그런 조치를 빨리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제가 인하대학 재단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농선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2000년에 그래서 제가 해고당해가지고 그때 제가 학교 후문에서 이런 농성장 만들어가지고 딱 100일 가까이 제가 농사한 바가 있습니다. 전 지상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기 고공농성은 그야말로 제 지상 농성에 비하면은 참 지상 농성 아무것도 아니지, 고공농성에 비하면은. 그때 그리고 제가 100일 동안 할 때 그때도 참 몸이 그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웠었는데 지금 저 위에 올라가 있는 두 동지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오랜 동안 농성하는 자본일수록 그 자본은 아주 악랄한 자본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일 넘기고 종탄농성 160대 가까이 되는 이 재능 자본은 적극적으로 이 두 노동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충북 동지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조와 교섭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신 여러분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참 필요한 것은 이 단결과 연대인데요. 지금 노동조합이 이제 좀 내부적으로 좀 단결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재능자본과 투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연대하고 있는 단위에서도 종류와 다름없이 처음처럼 굳건하게 연대해서 재능자본을 박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운동권에서는 진보신당이 7월 21일 날 당명을 새로 정하고 당원을 개정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신당의 고문의 한 사람으로 어제 참여해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녹색사회노동당, 녹색을 빼라. 녹색당이 있는데 왜 녹색이냐 라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또 대표단과 고문단은 당원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당명에 개입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대표단은 절대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당명을 선택함이 있어가지고 옛날 교황 선출식으로 여기 성당이 있습니다만은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는 게 어떻게 되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당헌에 맞는 3분의 2 이상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 남는 당명을 채택해서 진보신당의 미래정당 이름으로 할 것을 좀 촉구했었습니다. 아무튼 재능 노동자들이 재능자본과 투쟁해서 꼭 승리하기를 기대하면서 이걸 간단하게 인사 한번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로 말씀을 제가 중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홍춘 조혜영 시인님의 시시한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문화재 시간입니다. 한
한 줄을 못 뺐는데 한참을 못 뺀 것 같아요. 아주 공사가 다망하십니다.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우리 조혜영 시인님 존경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조혜영 시인의 귀한 우리 재능거리농성 2028일 시시한 이야기와 노래 우리 조혜영 시인님을 사회로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한 주 결석한 거 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못 왔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시시한 이야기와 노래 10회차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작가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정원도 시인이 계신데요. 이 정원도 시인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마당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잘하는 코너 들어가며 말을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 수련회에서 단결 투쟁이라는 구호가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민중의례를 하며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 엇박자의 현장 속에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사뭇 진지하게 애국가를 불렀다. 부르면서 생각했다. 이 시대에 문학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리얼리즘과 노동문학과 삶의 문학을 꿈꾸는 많은 작가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입으로는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혹시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이 피마르고 목마른 시대에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를 재능농성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잘 썼지요? 여전히. 전철에서 오면서 썼습니다. 먼저 일단 정원도 시인이 중간쯤에 거리 문학 강좌식으로 진행을 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정원도 시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따 그 마당에서 소개를 하고요. 곧바로 오늘은 낭송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시인의 시는 전혀 없고요. 정원도 시인의 6편을 가지고 연대단위 동지, 종탁 동지, 그리고 김홍춘과 제가 낭송으로 꾸미는 마당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연대동지 낭송 시간인데요. 진보신당 이은탁 동지가 귀뚜라미 생포작전 정원도 시인의 대표 시인데요. 그거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신당 당원 데모하는 시민 이은탁입니다. 시인이 바로 앞에 계신 자리에서 시를 낭송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떨립니다. 마이크 잡고 떠는 법이 없는 저인데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뚜라미 생포 작전 정원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남은 여름마저 몰아내려고 열어둔 창문 사이로 귀뚜라미 한 마리 아장아장 거실 안으로 뛰어든다. 그냥 두면 누구의 발에 압사당할지 알 수 없으므로 밖으로 돌려보내자고 생포하기로 하는데 그는 남의 속도 모른 채 붙잡히지 않으려고 잽싸게 애타게 달아난다. 이런 것이 짝사랑일 것이다. 그냥 확 움켜잡기는 쉬운데 소나기 속으로 귀하게 모시다니 어렵다. 지금 그를 생포하는 것은 이 가을을 다 생포하는 것이므로 사력을 다해 따라다니다가 손안에 모시는 행운을 잡았는데 혹시나 저를 해치는 손길일까 버둥대는 몸짓 고이 풀밭에 내려놓는다. 이 가을을 고스란히 내려놓는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 착한 자영업이라는 시는요. 서부 비정규 노동센터 원영기 동지께서 와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 진보신당 당원이기도 해요.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시가 사실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우연의 일치처럼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은 안 좋은데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착한 자영업 경원도. 어머니 낡은 스웨터에 터진 손목처럼 제때 결제 안 해주면 빚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빚 갚아 나가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자영업자의 1년은 겨울 꽃감처럼 금방 바닥난다. 나무들이나 풀들의 살림도 딱 그런 자영업이다. 땀 흘려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 맺은 열매 다시 땅으로 바람에 다 날려 보내는 것이 미리 구워다 쓴 햇볕이나 바람에게 땅에게 구름에게 재빨리 갚아나가는 착한 자영업자의 마음이다. 여러 가지 회한이 많이 듭니다. 원영기 동지가 하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송을 그렇게 따박 하십니까? 시가 되게 차분하신데 우렁찼던 것 같습니다. 다시 낭송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번에는 종탑의 두 동지의 낭송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탑의 두 동지, 지난주에 못 뵀는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수영 여민이 동지께서 정원도 시인의 그 두 시, 하나는 볼투라는 시고요, 하나는 새벽 4시의 눈이라는 시인데요. 두 분께서 여기 아래로 나는 무슨 낭송을 하겠다고 전달 안 해줬습니다. 비밀인가 봅니다. 그래서 낭송 부탁드릴게요. 큰 박수로 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수영입니다. 볼륨을 좀만 줄여주세요. 새벽 4시의 눈을 낭송하겠습니다. 노동은 밤을 낮처럼 건너기를 강요한다. 속도는 언제나 더 빨라지기만을 재촉하며 대기권을 벗어난 눈알처럼 궤도를 튀어나갈 듯 야간 노동의 휴유증이 불면의 벽 속에 꽂혀 필 수 없는 붉은 꽃들이 벽지 위로 낭자하다. 충혈된 두 눈의 신경이 실타래처럼 엉켜와 망막에 걸려드는 사물들이 해파리처럼 거꾸로 매달린 채 부유하고 거대한 해머로 뒤통수를 내려치듯 잠은 명징하던 사실들을 먹먹한 무의식으로 전환시킨다.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든 말든 다른 나라야 침략을 당하든 말든 빈집과 살아야 하는 아내가 벽지 속의 꽃이 되든 말든 새벽 4시의 노동을 건너는 일은 야윈 당나귀가 버거운 마차를 몰고 가듯 화상 입은 눈알이 모래밭을 굴러가듯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볼트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계에서 만들어진 볼트도 저마다 성질이 다르다. 몸통의 굵기나 키가 다르고 세워지는 나사의 종류가 다르고 감당하는 체력도 다르다. 겉보기에는 다 그게 그거지만 종류마다 용도가 달라서 지워진 운명마저 다르다. 저마다 적세적소에서 자기 내력만큼의 몫을 감당하고 있을 때 구조물은 튼튼하다. 모든 볼트들이 저희 쓰임새를 버거워하는 사회는 고통스럽다. 이미 부러져 떨어져 나간 것들,
참다 참다 못 견뎌 마침내는 해 벌어진 틈새에 끼어 기진맥진 고통스러운 것들, 아예 용도를 맞추지 못해 쓸모없이 폐기되는 것들,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것들, 버겁게 버텨야 하는 볼트가 많은 구조물은 위태하다. 고맙습니다. 항상 제가 그 재능 동기, 옥탑입니다. 옥탑에, 종탑에 두 동기가 낭송할 때마다 느끼는 그 마음인데요. 시 낭송도 잘하시지만 그 낭송의 그 낭송하는 목소리, 가슴에서 올려나오는 소리가 시가 담고 있는 그 의미나 뜻을 정말 잘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종탑에서 생활하시는 삶이 고단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런 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낭송도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우리는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우리가 저 종탑의 두 동기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시를 낭송하신 오수영 여민이 동지가 자기가 낭송하신 시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오늘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자유 발언 시간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시집을 지난번에 시집을 올려주셨어요. 여기 출판사에서 저희 배려를 해주셔서 푸른 사상에서 시집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그 정원도 시인님의 귀트라미 생포작전이라는 시집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우리 책이 있는데 이러면서 되게 반가워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우면서도 저희 사실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계급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야기가 되고 내 주위에서 싸우는 우리 동지들의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게 시인님께서 정말 이렇게 많이 체험을 하셨던 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어떻게 이렇게 쓰린 마음을 많이 알까?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은 시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우리 일의 하나하나의 이런 구성원들에 관한 것들, 우리 모두가 다 쓸모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계급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가 모두 똑같은 몫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곳은 서럽고 힘들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제가 시인님의 이 앞에 서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같이 그냥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짧아요. 같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내 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생명이다. 나는 이 지상과 우주 속에 공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사람살이도 그 중에 일부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정원도 시인님 참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네, 제가 아까 읽은 시는 다 들으시면 어떤 마음으로 시인이 시를 쓰셨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집에 있는 아주 마음에 드는 시를 한 번 더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길어요. 아내의 하루입니다. 도배집 격리로 시작된 아내의 20년 일과는 이렇다.
아침 일찍 혹은 전날의 늦은 저녁부터 도배 연장 챙기고 도배지 골라주고 이사 나갔는지 확인하고 싱크대 견적내러 쫓아다니고 실측하러 가고 인부들 작업 예약하고 세심한 주의 당부하고 간식 챙겨주고 하자 보수하러 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색깔이 맞느니 안 맞느니 고객의 하자 들어주고 단골들 자질구레한 서비스 다 해주고 그러다가 집집이 고민거리까지 들어주고 곰팡이 제거 문제로 의논하고 설비 마무리 협의차 다녀오고 일손 달리는 날은 도배 풀칠 도와주고 풀칠 너무 무리한 날은 허리에 보호대까지 차고 다니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날은 시어머니와 세트로 침 맞으러 가고 짬내어 식사 차려주고 공부 관리하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말동무하고 잔소리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신랑 하는 일 뒤봐주고 또 챙겨주고 동네 아나 허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또 맞장구 쳐주고 심심한 노인들 일 없이 가게 들을 적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엄청 진지한 척 다 들어주고 정원도 시인님은 정말 훌륭한 아내분을 두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조혜영 시인님이나 김홍춘 님이나 아니면 제가 밑에 있었다면 저나 아마 이렇게 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종탑 위에서 지난번에 그 푸른사당 출판사에서 그 시집 10권을 종탑에 올려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원도 시인의 시집이 올라갔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호를 위해서 뭐 그 시집을 보신 건 아닌 것 같고요. 틈틈이 보시면서 시를 읽으신 것 같은데요. 그 오수영 동지가 그 읽으신 아내 이야기는 오늘 이 코너를 김사희 씨라고 시를 고르면서 이 시 정말 좋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 종탑에 있는 특히 오수영 동지가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제껴놨었습니다. 근데 오수영 동지가 그 시를 읽으시네요. 다음은요. 정원도 시인의 그 거리 간단한 문학 강연 비슷한 건데요. 정원도 시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다고 그랬었습니다. 민중에서 시민으로, 인간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이런 주제로 평상시에 그 작가가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잡았다고 합니다. 정원도 씨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대구에서 태어나시고 포항 철강단지 산업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시인지의 잡지에 삽질을 하며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셨고요. 시집으로 그리운 흙, 빗두라미 횡포작전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작가회에서 감사인가요? 그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오늘 어렵게 종탑까지 찾아오신 정원도 시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냥 서서 해도 되는데 또 의자 갖다 주신다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모처럼 늘 말씀만 들었던 우리 김영규 선생님 뵙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네, 먼저 제 인사드리기 앞서 멀리 종탑 꼭대기에서 고생하시는 두 동지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까지 늘 건강하시고 좋은 꿈만 꾸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 속에 있는 노동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노동자 치고는 좀 기구합니다. 그래서 일 자체도 문학도 늘 어정쩡하게 이렇게 제가 꿈꿔오던 운동도 어정쩡하고 늘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거를 오늘 뭐 이 자리에서 고백 형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77년도 포항으로 이제 이불 보따리 울러내고 이제 노동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이 재능교육이란 그 회사에 대해서도 인터넷에서 보니까 딱 그 77년도에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능교육이란 기업이 창업을 해서 시작한 연도와 제가 77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던 그 시기와 거의 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포항 포항대철 앞에 있는 큰 기업에 이제 일단 취직을 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의식적으로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문학은 고등학교 때부터 습작을 했었고 그래서 시공부는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그 지방 포항에서 이제 서점에 한 번씩 들러가지고 이제 잡지사 시 전문 잡지 같은 거 구독하면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역사라든가 사회의식이란 게 전혀 없었죠. 오로지 이제 제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서정시만 잘 쓰면 일단 그런 시인이 되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먹었는데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공반 생활하면서 만나게 된 문학적으로 참 다행히도 제한테는 큰 선생님이 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분단시대 동인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분단시대 동인 형님 중에 한 분이 우리 포항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김종민 시인이라고. 그 형님을 만나는 덕분에 이제 제가 이제 사회의식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노동자에 대해서 어정쩡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 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란 데가 이제 설계실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70년대 말에 설계실이란 거는 어쨌든 사무실이니까 제가 입사할 때는 이제 기능직이었는데 입사하고 그 다음엔가 의례적인 시험을 치게 해가지고 79년도부터 이렇게 관리직으로 전환을 주는 바람에 80년대 초반 제가 어떤 근대의식이라든가 노동 현장에 대한 그런 노동운동적인 차원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우쳐지기 시작하면서는 그 당시 노조 설립 운동에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몇 년 전에 관리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관리직에 있는 동료들이 노조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같이 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제 친구들은 노조 설립 운동을 하는데 저는 뒤에서 그냥 지원 형태로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노조 설립에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쪽 영남 쪽에 대표적인 우리 문화운동 쪽에 운동권 단체 중에 우리 문화연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연구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문화 방면에 우리 문학이나 미술, 음악, 그 다음에 풍물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네 가지 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연합체 운동단체 그런 있게 되었습니다. 그쪽 이제
그 문화운동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어쨌든 뭐 저는 노조 설립운동에 일원으로 참여는 못했지만 공단에서는 소위 그 요주의 인물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에 있을 당시에도 오늘 여기 재능교육에도 와보면 바로 앞에 해화동 성당이 있어가지고 지금 두 분의 동지께서 종탑에 올라와서 농성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그 당시에 저희들 운동하는 형제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우리 가톨릭 쪽 제가 가톨릭 쪽에서 조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소위 탄압이 예상되는 그런 행사들은 전부 다 성당 강당을 빌리지 않으면 그 당시에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문학인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영남권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서울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최광석 시인을 모시고 민중시 낭송회라는 걸 죽도 성당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포항에서는 성당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원래 한 군데가 이제 죽도 성당이라는 게 이제 원본당이고, 제가 몸담고 있던 곳은 덕수 성당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건립된 성당입니다. 제가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성당에 입문을 했는데요. 포항 공단에 이제 취직해서 가서 일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성당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하면 저는 어차피 시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정규적으로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배워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냥 독학으로 공부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존경하던 윤동주 선생님께서 제가 공부해보니까 일본 유학 가셔서 학교 공부하시면서 유일하게 사회 활동이라고 하신 건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윤동주 시인처럼 좋은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만의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진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유는 제 자신의 특별한 가족사입니다. 저는 문학을 하게 된 동기가 맨 처음 공부를 좀 제대로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사회의식을 가져서 그 의식에 대한 반영의 입장에서 문학을 시를 써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시를 쓰게 된 동기가 부모님에 대한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가족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 문학과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집에 가면 80이 넘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삽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머님은 내가 3살 때 다시 들어오신 어머니시고 나를 낳아주신 생모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정식으로 들은 바는 없고 자라나면서 친지들이나 주변 이웃에서 수군대는 소리로 간접적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알게 된 이제 비밀 아닌 비밀이죠. 그랬는데 그나마 또 제가 중학교 입학할 무렵에 아버지께서 또 갑자기 금방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제 아버지 선친께서 직업이 마부셨어요. 그 마부라는 거는 대구에 왜 그런 직업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화물차가 거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곳이 대구 반야월이라는 곳입니다.
그 반야월이 원래 그 사과 과수원이 많은 동네예요. 그 대구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구 사과라는 거는 그 반야월에서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야월에서 나는 사과를 대구 청가물 시장으로 운송하는 수단이 그 당시에는 마차에 싣고 이제 운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유일한 제가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그 마차를 타고 가시는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빈 마차에 타고 다니던 기억, 이런 것 정도 남아있는데 겨우 그런 몇 가지 추억만 남겨두시고 아버지는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 저한테 가장 큰 화두는 죽음이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며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저의 문학의 시작은 종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그때부터 자전 이상한 요즘으로 치면은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교에 다 기웃거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에 관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압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들락거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가톨릭에 기회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전에 제가 이제 가톨릭에 가기 전에 사실은 절에 열심히 가려고 이제 절을 다녔는데 거기서는 그 당시에 내가 다급하게 풀어야 될 숙제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가톨릭으로 빠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포항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제 문학이기 때문에 제가 83년도부터 사실은 포항문학이라는 잡지에 같이 작품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포항문학의 포항지역 문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동문학 하시는 손춘익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손춘익 선생님이 좀 이제 그나마 문학주의자 하시면서도 우리 운동권 쪽에 이해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시는 잘 못 쓰면서 민중문화 운동한다, 사회 운동한다, 이러면서 쫓아다니면 너가 시도 제대로 못 쓰다가 잘린다고 제발 좀 참아라 그러고 이렇게 옆에서 단속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그래도 감명 깊게 이야기 제 인간적으로 저의 기반을 닦았던 곳이 포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에 대해서 참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신앙송회도 늘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강당이 가득 찰 정도로 그 당시 우리 포항 지역의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민중신앙송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큰 자부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는 이제 89년도에 올라왔는데요. 89년도에 올라올 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지금 저렇게 종탑에서 고생하시는 동지 앞에서 저는 꼭 어떤 특별한 순수한 목표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결혼하는 두 부부에게 바람 피우다 걸린 어떤 남자가 줄에 서달라 그래갖고 억지로 끌려온 듯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하고 같이 보따리 사서
노동 현장에 포항공단에 갔던 그 친구들 다들 현장서 그 노조 설립한다고 노동운동한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모 기업체에 그 우리나라 30대 안에 들어가는 모 대기업의 그 노조 설립 그 과정에 설립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저 종탑에 계신 분처럼 그 공장 입구에 있는 꿀뚝 위에 올라가서 꿀뚝 농성을 하다가 6명이 해고되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노조 일원이 못 되니까 같이 꿀뚝 위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밑에 그 길바닥에 천막에 같이 기웃거리면서 그냥 격려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자기 결과적으로는 그 꿀뚝 위에 올라갔던 친구 중에 하나는 지금 서울시 의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9년도에 회사에서 저보고 이제 단판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기 위에 계신 분들처럼 나보고 이제 해고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로 올라갈 것이냐 이제 그런 단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내 혼자였다면 난 그냥 포항에 남았을 겁니다. 해고를 당했던 어쨌든. 근데 저는 아까 제 가족사를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꼭 귀중하게 모셔야 될 제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곤란한 상황이 닥쳐도 저 어머니는 다시 또 고생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간절했죠. 거기다가 또 제가 그 당시 그 어머니 말씀을 거역을 못하는 그런 항상 자신을 채워왔는데 결혼을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하게 됐어요. 어머니께서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래가지고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딱 4시간 만났습니다. 딱 2번 선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딱 2번 만났는데요. 2번에 한 번 2시간 만났고 그 다음 2시간 만난 건 또 일부러 만난 게 아니고 제가 정식으로 서울에 시인지를 통해서 등단하기 전년도 84년도인 것 같는데요. 제 혼자서 그때 무슨 옥이었는지 제 혼자서 공동체를 위한 시 낭송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죽도성당에 신부님이 바뀌셔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신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신앙성회를 공동체를 위한 신앙성회를 하는데 장소를 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신부님이 나보고 임대를 대관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당에서 못하고 뭐 선배님이 절에 다녔는데 그 절에 다니던 또 그 선배님의 선배님이 예식장 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예식장을 제한테 공짜로 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그 회사의 여직원들 한 달 신앙송 연습을 시켜가지고 제 시를 그 당시 저는 등단 전이었기 때문에 제 시를 낭송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진보적인 그 시인들의 신경님, 김지아, 고원 선생님, 여러분들의 그 시를 정말 저녁 굶어가면서 한 달간 연습시켜가지고 신앙송을 했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공단에 있던 여러 나를 아는 분들이 제대로 등단도 못한 내가 신앙송회를 개최했는데 예식장이 깡비어 터지도록 참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신앙송회를 참 훌륭하게 잘 치렀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연습하고 같이 참여하고 협조해 줬던 여직원들이나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게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교 졸업해서 공고 졸업해서 공단에 취직해 있다는 게 너무 보수가 열하게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행사 마치고 제가 그 친구들 식사 대접도 한 번 못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지금 결혼한 집사람이 그 행사를 보러 온 거예요. 대구서 포항으로. 그래서 그 행사를 마치고 대구서 온 사람을
내쫓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좀 만난 게 한 2시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총 4시간 만났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제대로 벌이를 못 해주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바깥에서 운동한다고 집에만 들어가면 두 사람은 울고 불고 뭐 제발 때려치워라 어쩌라. 지금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그러십니다. 요즘 또 제가 어디 나가면 너 혹시 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냐 그러고 오늘 또 사실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절대로 이상한 데 가지 마라. 우리 어머님은 아직까지도 제가 원래 55인데 아직까지도 저를 단속하십니다. 이상한 데 가서 혹시 너가 아들들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안 돌아오도록 하라. 항상 아침 출근하면 항상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저는 포항을 떠나오면서 참 마음 한편에 큰 무거운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 올라와서 있다 보니까 제가 제 상황이 뭐 직장 그만두면 다른 데 저 같은 사람 넣어줄 데도 없고 가족들은 생계는 책임져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영구형 뭐 지방 변방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직장에 눌러붙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도 제대로 못 쓰고 제가 생각하던 그 산민운동, 그 민족 민중운동 그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참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마음 놓고 이제 시를 쓰기 시작이 이제 한 5, 6년 됐습니다. 제가 그 시를 쓰기 시작할 때도 어머니하고 이제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었는데 이제 내가 가족의 불행을 막을 방도는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시를 써도 제발 좀 말리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허락받고 이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는 허락을 좀 덜 받아도 되는데 제 어머니한테는 아직까지 꼭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집에 가면 잠을 안 재우고 밤새 공문을 시키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나마 이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집은 첫 번째 시집 88년도에 포항서 냈는데요. 두 번째 시집이 23년 만에 다시 내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참 23년 만에 이 시집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참 저 스스로도 반신반의했는데 그나마 낼 수 있었다는 거가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제 자신감을 얻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또 열심히 할 거고요. 이제 아까 제가 우리 조혜영 씨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민중에서 시민으로 그게 이제 제가 요즘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화두인데요. 저도 한때는 내 목숨이 다하도록 민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또 민중에서 시민이냐?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은 민중운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중은 모든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소외된 세력인데 근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도 자생적인 시민 계급이 자꾸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확대되고 있는 자생적 시민 세력들을 정치 문화적이든 경제 사회적이든 여전히 기성 민중으로 남아있는 세력들과 같이 연대하지 않으면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연대 개념이나 포용력 있는 그런 이념으로 새로 좀 정립돼야 된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민주통합당에서 열심히 했지만 저는 민주통합당에서 좀 힘들지 않겠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을 가졌습니다. 시민
계급에 대한 적절한 유효성 있는 그 수용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기층 민중에 대해서도 포용력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기가 제일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우리가 민중운동 하나만 하면은 독재 타도하고 민중운동만 외치면 우리 문민정부 10년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민정부 10년 이후로는 진짜 우리 크던 세력이 여러 계층으로 좀 분산돼가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분산된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 저는 요즘 일부에서는 그걸 뭐 중산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중산층이라는 용어는 합당하지 않고 자생적 시민 세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대 시민사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1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근대 시민사회가 저는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였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이어져온 군사 독재 체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사실은 이제 한 15년 정도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우리 모든 분께서 좀 같이 연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열심히 앞으로 남은 시를 열심히 쓰겠고, 운동 쪽에서는 저보다는 앞에 계시는 여러 동지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경륜가 선생님들이 큰 일을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줄기차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 위에 계신 우리 종탑에 계신 두 동지님께서도 희망 더욱더 굳건히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이 사회에서 조합이 허용되지 노동자의 조합을 허용하지 않는 기업은 영원히 없어져야 되는 사회가 곧 반드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같이 연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도 시인의 정말 살아온 인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 사시면서 현실 운동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생각까지 저희가 참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두 가지가 딱 남습니다. 하나는 80년대 포항에서 신앙송의 행사를 스스로 주관하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예식장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대중들이 와서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저녁을 정탑에서 한번, 정탑 신앙송의 신앙송 이런 행사를 한번, 열정,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하면 정말 새로운 정탑에서의 신앙송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참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인이어도 각자 사상이 있고 또 운동을 하든 당활동을 하든 각자 사상이 있는데요. 그런 자기 사상을 이렇게 정말 자신감 있게 펼쳐 보이기가 참 힘든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현재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들을 자꾸 안 하고 숨기고, 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눈치 보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80년대부터 공장 노동자를 하고 조직에서 일도 하고 했지만은 당당함이 거의 없고, 누가 너는 뭐냐고 부르면은 얼버무리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정원도 씨께서 어쨌든 입장이 옳다 안 옳다를 떠나서 자신감 있게 자기의 그런 것들을 밝혀주신 거 감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원도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시는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기분 나쁜데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온 김홍주희 시인을 낭송을 시킨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김홍춘 시인하고 제가요 정원도 시인의 시 두 편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모 시인 김홍춘. 안녕하세요. 김홍춘입니다. 지금 집에서 설거지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입고 딱 나타나니까 종탑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나도 다홍색 원피스 입는데, 뭐 조합원이. 그래서 제가 답장으로 다음번에 집회할 때 입어라. 그러면 우리가 둘이 다 세트로 빨간색을 아래 위에서 입고 그렇게 집회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정원도 시인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랑 일치하는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저렇게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구나. 저도 처음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님이 연탄 배달, 그 다음에 목수, 그리고 마지막에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셨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길거리 가면 이렇게 본색 작업복 입은 아저씨 뒷모습만 봐도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러다가 그 아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시를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원도 시인님이 이렇게 등단하신 지 28년이 돼서 이렇게 훌륭한 강연을 하시니까 저도 앞으로 28년이 지나면 이렇게 훌륭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너무 좋고요. 이렇게 좋은 인연을 또 맺었다는 것과 그것도 종탑 농성장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읽을 시는 정원도 시인님의 현대전입니다. 현대전. 보다 나은 기계의 효율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인간의 혹사를 강요한다. 기계의 노예가 된 영혼 속에는 또 다른 기계가 들어와 둥지를 틀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거대한 눈에 갇혀 기계보다 더 기계 같은 군상들 사이에서 혼돈한다. 밤새워 바치는 숨소리마저 기계의 정확성과 흡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므로 정복당한 마지막 종족처럼 사소한 유전인자마저 닮아가야 한다. 게으름이나 시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기계끼리의 강력한 연대만이 지배하는 사회. 기계보다 더 기계 같은 인간들이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기계를 내세워 버리는 현대전이다. 하루 정원도 새로 산 핸드폰에서 제공해주는 신기한 하루를 만난다. 화면 속에서 밝은 날이면 파란 풀바디로 점점이 구름을 날려주고 두어 마리의 나비가 자유로이 날고 있다. 비 오는 날이면 숲을 위로 내가 좋아하는 빗방울이 수채화처럼 내리고 저녁이면 누구의 타담한 가슴인지 저리도록 붉은 노을을 뿌려주고 밤이면 지평선 너머로 온통 별밭이 내려앉아 손살 같은 유성이 떨어지고 이 모든 하루가 다 기계 속에서 조작된 하루인 줄 알면서도 아름답다. 조작되지 않은 하루는 너무나 위태하므로 맨 앞장에 그 정원도 시의 그 시집 이것들을 제가 좀 살펴보면서 어느 평론가가 써놓은 줄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원도의 시는 작업복 냄새, 기름 냄새가 난다. 그의 노동시에는 필사적으로 살아온 자의 냄새가 배어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원도 시인의 시를 전부를 보고 이렇게 같이 나눈 건 아니지만요. 6편의 시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냄새들을 충분히 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정원도 시인의 시집은 푸른 사랑에서 발행되어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 사보십시오. 혹시 정원도 시인이 다음에 또 여기 오시게 되면 아마 몇 곳쯤 가지고 오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광고 하나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다음 주에 시시한 이야기는 그 맹문재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맹문재 시인은 그 저희 노동자 문학회도 같이 함께 했었고요. 노동시에 대해서, 현장시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연구를 하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현재 푸른사당 편집 주관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파 농성장에서 그 시인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노동시의 현실, 노동시인의 역할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성만 동지가 그 며칠 안 되는 시간에 공장의 기계처럼 정원도 시인의 시 2개를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들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김성만 동지의 그 정원도 시인의 시노래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혜영이었습니다. 이거 아침에 그냥 시인 보시는 시인분이 맹문재 시인님이라고 생각가지고 그냥 편하게 맹문재 시인님은 노래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늦게 시인이 근데 또 멀쩡하게 놔두고 다른 분 시를 노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일단 여민희 동지가 낭송한 볼트라는 시에 노래를 붙여왔는데 제가 노래화 되면은 시가 좀 망가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좀 가서 할까 하는데 김영구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셔서 모르겠다.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릴지 또 나중에 쓸지 모르니까 아무튼 시는 남아있고 노래는 버리더라 했더라도 일단 볼트라는 노래 먼저 한번 볼트들아 볼트마다 성깔이 다르다. 몸통에 굵기도 기가 다르다. 채워지는 낫사의 종류도 다르고 감당하는 체력도 다르다. 겉보기에 그게 그거지만 종류마다 용도가 달라서 분명히 다르다. 저마다 적재적소 자신의 내력만큼 제목을 감당하며 구종을 단단히 새 삶이 버거워지는 볼트들아 떨어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서 참다 못 참아 마침내는 살아. 볼트마다 성깔이 다르다. 몸통에 굵기도 기가 다르고 채워지는 낫사의 종류도 다르고 감당하는 체력도 다르다. 겉보기에 그게 그거지만 종류마다 용도가 달라서 분명히 다르다. 저마다 적재적소 자신의 내력만큼 제목을 감당하며 구종을 단단히 버겁게 버티어라는 볼트들아 어른이 틈새에
있어서 참다 못 참아 마침내는 사랑 제 삶이 버거드는 골투두라 떨어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서 참다 못 참아 마침내는 사랑 일부러 써서 원래 많이 부르면서 이게 다시 수정되어지고 입에 제가 늘 시창과 청음이 안 돼서 제 입에 배어질 때까지 계속 부르면서 수정해 나가는데 이건 뭐 지금 악보가 난리예요. 그래서 원아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만 보자 그런 거였어요. 두 번째 노래는 시집에 강화라는 시가 있는데 바스락거리는 가을 햇살이 쉼없이 김포를 흘러보내는 강가 어디로 가는지 자꾸 깊어지는 새길 시퍼런 배추아무들 굵어지고 갈대밭 갈꽃들이 자라고 날리며 새들은 어린 깃털을 다시 운치의 구절조 망초꽃 향기 강물 속 피라미들의 지느러미 키운다 급하게 불이 빠져나간 벌과 속에는 잠망경 내어놓은 숨어버린 집들이 햇살을 난 일렁이는 산기슭에는 드센 바람 남루한 등을 재촉인다 가채널 번지는 하늘 송전타 사랑하기 힘들다는 듯 웅크려 있다 생은 사랑만큼 깊어지는 것 달빛이 가난한 술병 속으로 찾아든다 가채널 번지는 하늘 송전타 사랑하기 힘들다는 듯 웅크려 있다 생은 사랑만큼 깊어지는 것 달빛이 가난한 술병 속으로 찾아든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나중에 악보 좀 수정하고 잘 들어가서 또 만날 때 드릴게요. 마지막 노래 하나 더 할게요. 아무도 앵콜을 안 하네. 아는 노래 안 했다고.
여민이가 쓴 나의 하늘이라는 시에 붙인 노래 부를게요. 나의 하늘엔 하늘만 있다. 하늘만 있다. 사람들의 하늘엔 전기줄이고 나뭇가지와 빌딩숲 있다. 나의 땅에는 나무도 있고 차도 사람도 있다. 사람들의 땅 위엔 땅만 있다. 땅만 있다. 있다 없다.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사람 이해한다고 내가 될 수 없는 것. 나의 하늘에 하늘만 있다. 내가 선택한 하늘이 하늘밖에 없는 사람아, 다른 나의 하늘아. 나의 하늘에 하늘만 있다. 하늘만 있다. 사람들의 하늘에 전기줄 있고 나뭇가지와 빌딩숲 있다. 나의 땅에는 나무도 있고 차도 사람도 있다. 사람들의 땅 위엔 땅만 있다. 땅만 있다. 있다 없다.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사람 이해한다고 내가 될 수 없는 것. 나의 하늘에 하늘만 있다. 내가 선택한 하늘이 하늘밖에 없는 사람아, 다른 마지막 하늘아. 나의 마지막 하늘아.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순서는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은 부르지 않고 우리 종탑에 있는 오수영 여민이 동지 이름 부르고 힘주는 큰소리 외침 한번 하고 조혜영, 김용춘 시인님과 함께하는 시시한 이야기와 노래 문화제 마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쪽 종탑이 보이는 우리 천막 바깥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한번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오수영! 여민이! 힘내라!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 길 찾아와 주신 우리 정원도 시인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우리 조혜영 시인님께서 욕심내신 신앙송문화제 강력하게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노래 불러주신 김선만 동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함께 저희 투쟁 지지해 주시고 계신 좌파연대회 김영규 교수님과 그 외 동지분들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